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8일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맞물려 대형 기술주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던 테슬라는 주당 $600 선이 무너지면서 서학개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기록적인 공모 청약 열기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백화점과 아울렛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본격화와 맞물려 그간 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발견된 지역에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는 엄단하겠다면서도 공급 계획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셀프 수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기 신도시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인데 3일 만에 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LH 직원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연일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병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2건 더 파악했다고 밝혔고 시흥시 의원의 자녀도 개발 예정 지역에 건물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천시의 간부급 공무원도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대 개발 지역 토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투기 정황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땅 투기 논란에 대한 사과와는 별개로 기존 개발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안으로 2사 대책의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도 오는 7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후속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땅 투기 논란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와 국토부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국토부가 스스로 진행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대면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략적인 건 파악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 이제 수사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목요일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올해 초 주당 $900에 근접했던 테슬라 주가, 불과 2달 만에 $600 아래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나스닥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내다 팔아야 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지 오민지 기자가 증권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학개미가 투자한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모두 기술주거나 이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 탓에 지난 한 달 동안 2%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말에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주요 투자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는 한 달 동안 약 20% 떨어졌고 팔란티어와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30% 하락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기술주 주가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주의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 성장 여력이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증시 조정 국면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도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동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률이 독감 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 반응률이 화이자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모두 31만 6,865명.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3,915건으로 전체 접종자의 1.2%,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3%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의심과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33건,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1건입니다. 지난해 국내 독감 백신의 경우 접종자의 1,376만 명 가운데 약 2,000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고 그 비율은 0.015%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률은 수차례 잡음을 냈던 독감 백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는 110건, 전체 접종자의 0.0008%인 반면 코로나 백신의 경우 0.003%로 지금까지는 4배가량 더 높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망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아직 증명된 게 없고요. 이상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신고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6일까지 사망한 8명 모두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205명, 프랑스는 1명이 사망했지만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종을 지속했고 접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주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재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이상 반응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변액보험.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을 자세히 보니 유독 중소형 보험사들의 실적만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증시 화랑으로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 중소형사들이 변액보험 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정작 대형사들의 실적은 이들과 상반됩니다. 지난해 변액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곳은 미래에셋생명, 이어 프루덴셜과 매트라이프도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이들 실적에 크게 못 미칩니다. 중소형사들에게 밀린 대형사의 변액보험. 전문가들은 판매 채널의 차이와 투자 성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대형사들은 압도적인 수의 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서기 때문에 대부분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위주로 판매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대부분 종신보험 기능이 더해진 월납 상품이 많아 초회보험료 수익이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중소형사의 경우 변액보험 주력 채널로 일명 방카슈랑스로 불리는 은행을 활용합니다. 은행이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다 보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수요가 더 높고 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아 월납보다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규모가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대형사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상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 있어 주식 편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사들은 주식 편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펀드 주식 편입 비율이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낮은 측면이 있었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인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브랜드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증시 상황이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소비자들을 팬슈머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 팬슈머들이 소비 시장의 절대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너무 늦게 나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선보인 파맛 시리얼. 농심 켈로그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16년 만에 수용해 내놓은 제품입니다. 지난 2004년 열린 텍스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파맛의 표가 높게 나오자 회사 측은 조사를 다시 해 결국 초코맛의 승리로 끝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올 만큼 첵스 파맛 사건은 오랫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1.2인분의 비빔면과 빨대를 없앤 우유를 내놓게 된 것도 새우깡 광고 모델로 비를 기용하고 동원 참치 광고에 팽수가 출연한 것도 소비자들의 요청에 기업들이 응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제품의 탄생을 위해 기업의 공식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는 소비자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가 10이라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1하고 2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했는데 그 매니아 고객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정보력, 지식은 K-팝 프로듀서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사라진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막강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처럼 열정적인 팬슈머의 의견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저도 좋아했던 과자 있으면 나오니까 그냥 신나요. 네, 옛날 기분 느끼고 좋던데요. 피드백 같은 거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반영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왕따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연예인들을 광고계에서 줄줄이 퇴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기업들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값을 그냥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좀 컴퓨터나 SNS 발달되다 보니까 좀 기업의 문제점 같은 게 좀 빨리빨리 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좀 소비자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방적인 구매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간섭과 견제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 이제 팬슈머는 소비시장 전반에 큰 트렌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와 상징의 길입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며 차도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그 당위성부터 효과까지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 전체가 폐쇄됐는데 교통체증이 인근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서울 독립문 사거리에서 광화문을 잇는 사직터널. 광화문 광장 공사로 서쪽 차도를 막은 여파가 이곳까지 이어져 차들이 뒤엉키고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평소 같으면 5분 정도 걸릴 거리가 20여 분 걸렸습니다. 세종대로는 교통 흐름이 수월했지만 인근 작은 도로들은 우회 차량들로 꽉 차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 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기존 12개 차선이었던 세종대로는 이제 7차선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앞 서쪽 도로는 이제 완전히 폐쇄되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있는 보행도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미처 도로 폐쇄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일부 인도 정비가 완료되기까지도 아직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가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자체를 몰랐고 공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아니, 저 못 들어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통로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사대 쪽으로 방향으로 다 가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좀 교통편이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광장에 중앙 분리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다 찻길이었는데 조금씩 광장이 넓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좀 심한데 네, 여기는 이제 교통이 더 많은 곳이다 보니까 도로가 넓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세종대로 병목 현상으로 인근 지역 전체가 극심한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악터널, 구기터널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히는데 지금 꼭 이 시점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라 그래도 말 못해요. 광화문은 광장이 아니라 600년 된 길입니다. 길을 막아가면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차기 시장을 앞두고 막 서둘러서 마치 시장이 바뀌면 못할까 봐 이렇게 알박기 하듯이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좀 서울시가 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낸 무효 확인 소송은 오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선거의 계절을 맞아 또다시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한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추후 모든 차도를 없애고 대형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뽑힐 새 시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광화문 광장의 한쪽을 지난 주말부터 막기 시작해서 오늘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체계 개편 후에 첫 광장 출근길 점검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나설 만큼 서울시가 신경을 썼는데 권한대행이 직접 방문한 광화문 광장 자체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문제는 인근 도로였습니다. 권한대행이 방문한 곳 바로 옆, 그러니까 주요 출퇴근길인 사직터널과 사직로 구간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인 건데요. 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은 광화문 광장 인근의 출퇴근길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입니다. 그러면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진입하는 이 출퇴근길은 5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리포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평상시 차로 5분 걸리던 것이 30분 이상 정체를 겪었습니다. 공사 여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단순하게 광장만 늘린 게 아니라 인근의 교통 체계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네.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를 하면서 이게 광장, 그다음에 역사성, 건축, 조경 측면에서만 너무 이제 바라다 보니까 그 서울의 주요 교통수칙에 대한 그런 그 고려가 좀 작았습니다.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 사업의 영향이 맞고요. 교통 체계가 바뀌면은 사람들의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다시 또 교통됨이 교통 자체도 재구조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는 너무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교통 흐름 자체가 재구조화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교통 서비스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이 다 끝나도 교통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가 교통난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로로 단절된 회색 콘크리트 광장,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 전면부에는 역사 공간이 미흡하고 차로로 단절돼 있으며 시민 편익 시설도 부족하다,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 중심 대표 대한민국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는 보행길로 바꾸고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도 복원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광장이 바뀌는 데에만 예산이 79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역사 공간과 시민 편익을 강화하겠다. 이런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광화문 광장을 바꾸겠다고 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조사들이 사실은 어떤 요식행위고 모든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 보여주기식 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도 그런 것이 있고요.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마 이번 교통 혼란 이후에야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그중에 1만 명이면은 0.1% 아닙니까? 물론 공원화를 하면 보기야 좋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 8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진행할 만큼 시급했나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성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GTX 광화문역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계획, 그러니까 과거의 광화문을 바꾸겠다는 계획에는 이 GTX랑 연계된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하 개발 계획이었는데요. 예. 조금 더 넓은 시장의 시야에서 보자면은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성 정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계천과 비례의원이 되는 대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약이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직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광화문 광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하 개발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GTX를 포함한 새로운 교통의 요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연장선상으로 이번 광화문 광장 개발 계획에서 지하를 포함한 계획이 추진이 됐다면 어느 정도 그런 연계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겠지만 예. 이 최종 단계에서 이 서울시장 유고도 있고 문화재 훼손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지하 개발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GTX-A 환승역 유치도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일도 아닌데다가 이 지하를 개발하는 계획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광장 재구조화를 GTX-A와 연계시켜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진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인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한 달 뒤에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계획이 달라질 이런 예상도 나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교통 체계만 재구성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 개발 플랜이 완료가 되려면은 올해 10월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선거라는 게 큰 변수가 됩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광장 개발에 대해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현재 국민의힘 단수 후보로 확정이 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재조정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인데 거기에 세금이 쓰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통 과부하라든지 미적 불균형, 공사 비용 낭비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배후가 어디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 그러니까 세금만 내는 게 연간 514만 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날림 행정이자 유은 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권 후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경제TV의 질의에서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야당 후보들처럼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이 광장 사업을 무턱대고 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4월의 시장 선거 결과가
광화문 광장의 또 다른 별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문제 자체가 선거 이슈와 결부돼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백화점 등의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7일 현대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3월 첫 주말보다 109.8% 급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역시도 94%, 신세계백화점 매출도 94.7% 크게 뛰었습니다. 야외에 위치한 아울렛에도 주말 내내 인파가 몰리면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매출은 108%,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100.8% 급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우리 사주조합과 구주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 결과 청약률이 104.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1조 5천억 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머지는 채무 상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황 부진에 더해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가 OECD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월 식료품 및 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3.1%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3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3조 2,43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3개월 연속 매도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5일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속에서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이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어서 IPO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올해 공모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내일부터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작년 SK바이오팜이 보여준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제 슬슬 대어들의 IPO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발표됐는데요.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275대 1로 집계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800대 1 이상 나오면 흥행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쟁률이 1275대 1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기관 수가 약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모든 기관이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 해외 투자 기관들도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인 의무 확약을 건 기관도 857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는 이번에 5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시선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 상황으로 또 모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최대 688만 5천 주입니다. 네. 개인들 사이에선 벌써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재 이를 반영하듯이 장외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이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업계 또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흥행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흥행을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네.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결과치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개인 투자자의 청약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지난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기업은
총 33곳이었는데 네. 이 중 32개 기업이 개인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을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2000대 1, 3000대 1을 넘은 곳도 몇 군데 있었고요. 네. 이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만큼 개인들의 그런 청약 경쟁률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관심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자, 이번에 공모가도 결정이 됐는데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공모가가 65,000원 희망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공모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관은 이번에 결정된 공모가가 좀 싸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었고요. 네.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회사는 미래 성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 당장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이미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장외 시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15조 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은 현재 결정된 공모가가 65,000원 이게 좀 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15조 원까지 올랐었다면 정말 5조 원은 또 비싼 축에 포함이 되지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항상 관심이 큰 게 백신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노바백스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허가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이와 관련한 매출이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회사에선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뒤늦게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은 향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을 때 글로벌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말고 폐렴구균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7조 원대로 평가받습니다. 한 번 이 주사할 때 드는 비용이 $300에 달해서 상업화 시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백신 얘기가 나와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관련주들, 특히나 뭐 SK케미칼 주가가 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장 전에 이런 악재가 나오는 점 오히려 다행이라는 좀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백신 접종 초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유동성 또한 풍부해서 이렇게 좀 급락 이렇게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청약 소식을 좀 이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균등 배정 방식을 이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어도 균등 배정 방식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주식을 나눠 갖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일반 공모 물량 중 절반이 균등 배정으로 배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모두 6군데인데요. 대표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또 SK증권 등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를 모두 이렇게 청약을 참가를 하게 되면은 공모주를 또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윳돈이 균등 청약을 하고도 여윳돈이 있다면 나머지는 비례 배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청약 마지막 날 각 증권사의 비례 배정 경쟁률을 보고 가장 낮은 곳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또 본인이 청약하려는 증권사의 우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앤마켓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오늘은 좀 휴대폰 업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얼마 전 발표 나온 거 보면 아이폰 12 정말 많이 팔렸던데요. 네, 아이폰 12는 애플이 내놓은 첫 5G 스마트폰인데 지난해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4분기 아이폰 12 시리즈 글로벌 판매량은 5,600만 대로 역대 4분기 신모델 판매량 기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쓰기도 했고요. 아이폰 12를 출시한 이후 애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을 제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좋으면서 또 한국인이라서 또 네. 아쉽기도 한 부분인데 일단 아이폰 12가 이렇게 잘 팔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부품주들 상황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아이폰의 눈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의 매출 70에서 80%는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는데 이 중 60에서 70%는 애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이폰 12가 이렇게 흥행했다고 하니까 뭐 실적도 당연히 좋아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LG 이노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 4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81%가량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이 9조 5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증권업계에선 올해 LG 이노텍이 매출액 10조 원의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단적으로 LG 이노텍은 올해 카메라 모듈 신규 설비에 5,5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만큼 카메라 모듈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올해 출시될 아이폰 13에는 아이폰 12에 적용된 센서 시프트, 우리말로 하면 손떨림 보정 카메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또 LG이노텍은 비행시간 측정 모듈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할 전망입니다. 비행시간 측정 모듈이란 건 뭡니까? 네,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네. 피사체를 향해 발산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사물의 입체감 등을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에 장착하면 생체 인증이나 동작 인식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G이노텍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이 모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오늘 시장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나중에 LG 이노텍이랑 마이크로소프트 협력도 진전 사안이 있다면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올해 아이폰 13 이제 출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폰 12만큼 또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업계는 애플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13의 인기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나 팔릴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2016년에서 2017년에 출시된 신기종의 4개 분기 누적 판매량이 2억 9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때 산분들 중 절반만 새 아이폰으로 바꾼다고 해도 한 1억 5천 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네. 지난해 아이폰 12 시리즈가 5,670만 대 정도 팔린 것으로 추정되니까 따라서 이제 아이폰 13의 잠재 수요는 적어도 8천만 대는 될 것이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팀쿡 애플 CEO가 창사 이래로 그 새 아이폰으로 바꾸려는 가장 큰 규모의 수요가 관찰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망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사실 출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좀 당장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건 좀 이를까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2 효과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전장 부품 분야에서 그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전장 부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모터 센서와 차량용 통신 모듈,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애플이 워낙 잘 나가니까 지금은 이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의존도가 높다는 건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때문에 LG이노텍은 자동차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증권업계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고 전장 분야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LG이노텍의 부품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 크게 기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보셔야겠고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3개월 새 한 36%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많은 증권사들이 LG이노텍의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눈높이도 올려잡고 있는데요. 네. 최근 KB증권은
적정가를 기존보다 19% 상향 조정하며 2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신증권도 28만 원까지 올려잡았고 신한금융투자는 27만 5천 원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전망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저희가 LG 이노텍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 협력 사안을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정말 뭐 VR, AR 이런 기술들이 좀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대학교 입학식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보죠. 이게 입학식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처럼 모여서 입학식을 할 수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뤄진 입학식 풍경입니다. 저희 때는 사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쵸? 줄 서서 네.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이랬는데 세상이 정말 바뀌었네요. 네, 보시다시피 신입사원 연수를 이런 방식으로 한 기업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다시 보시죠. 저게 다 신입사원들 그러면 네. 캐릭터인가요? 네, 아바타인데요. 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아바타들이 다 각각의 개인 한 명 한 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공간은 가상이지만 현실 인물을 기반으로의 개성을 드러내는 건데요. 최근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렇게 합쳐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현실에서 했던 활동들을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유튜브를 제치고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자리 잡았고요. 로블록스는 오는 1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데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블록스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33조 원이나 됩니까? 네, 올해 최고 기대주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는 뭐 로블록스 혹시 해보셨어요? 네, 해보진 않았는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현실처럼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이걸 구입을 하면 게임 머니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다시 실제 돈으로 환전받을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즉 게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벌어들인 돈이 현실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거의 뭐 현실 세계가 가상으로 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의 70%가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로블록스에서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 하면서 현실처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확산이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잠잠해지거나 한다면 좀 짧게 유행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우리 돈 3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VR과 AR을 포괄하는 이 확장 현실의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는 52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의 세계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업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국내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업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신입사원 연수원 사진이 네이버의 사진입니다. 네이버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서 사업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YG 엔터테인먼트는 50억 원을 투자해 제페토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질문 글들을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블랙핑크 신상옷 출시일이 언제냐? 지금 이게 질문인데 이게 지금 실제 신상옷이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 아닌 거죠? 네, YG가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의상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이게 언제 올라오냐라는 질문이 쇄도했던 겁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참고로 사진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이런 옷이더라고요. 뭐 그래도 실제랑 비슷하게 만드니까 팬들이 엄청 열광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방식뿐 아니라 YG는 팬사인회를 개최하거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이버랑 YG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만큼 업계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투기보다 모자라라고요? 네, 최근에 사실 LH 얘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LH 땅을 3년간 100억 원대로 투기를 한 LH 직원들 소식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이후에 LH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자 총리실과 국토부가 정부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나오더니 급기야 오늘은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단까지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치 모두 투기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모자라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단이 아니고 네. 본부를 조직했는데 주말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단의 엄중한 대책을 세우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대책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LH의 조사에서부터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는 애초에 이거부터가 좀 되지 않았던 구조거든요. 조사를 하는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죠. 네. SH의 경우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자체적으로 좀 조사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도 직원 본인과 또 동일 세대 내의 가족으로만 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는 조사가 가능했지만 친척은 좀 어려웠다 이런 거군요. 네. 자체 조사가 그랬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조사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똑같이 조사가 어려웠습니까? 네, 그렇죠. 또 논란이 일자 이번엔 총리실이랑 또 국토부를 포함해서 정부 합동 조사단이 좀 출범이 됐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 동에서 제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또 세대가 분리된 직원의 형제와 자매도 빠지면서 동의서를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또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는 않았고 좀 꺼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합동조사단이 나오니까 제대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셀프 조사를 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좀 못 믿었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사를 못하냐 이런 시각들도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광명이나 시흥지구에서는 최근에 서울 거주자들이 땅을 좀 많이 매입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토지를 보통 한 28.6% 정도 사갔는데 신도시가 지정되기 한 달 전에 서울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35.8%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놓은 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인데 네. 달라진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국세청, 금융위, 또 경찰까지 모두 다 합세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의 그 발언으로 보면 이번 본부는 수사 권한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명 거래나 또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셀프 조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국토부는 조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 셀프 조사가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국토부뿐만 아니고 총리실도 사실 정부죠. 여전히 정부 합동조사본부의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만큼 셀프 조사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거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태블릿 PC를 샀는데 혹시 당근마켓에서 거래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꿀팁이 고수처럼 이렇게 직접 딱 물건 들고 나와서 거기 이렇게 한번 해서 물건 이러면 그 사람이 물건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바로 당근마켓 그래서 구조인데요. 고수의 거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수의 거래를 이제 시연을 하시고 사서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나는 태블릿 PC를 샀는데 벽돌이 들어있던 겁니다. 진짜 벽돌이 아니고 이 재부팅만 계속되는 태블릿 PC를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이 벽돌이 들어있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벽돌이 아니라 고장난 태블릿이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판매자가 알아보니까 여러 번 같은 계정으로 이런 수법을 저질렀던 걸로 좀 판명이 됐고요. 그런데 또 10대 판매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좀 환불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까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개인이 본인이 처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런 당근마켓에서 개인 간 거래 중에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를 일으킨 판매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일단 제공을 해야 되고요. 당사자들이 거래 대금을 바로 주고받지 않도록 결제 대금 예치 제도가
같은 것들도 운영이 권장될 예정입니다. 예, 당근마켓에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던데 네. 개인 이렇게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만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다른 그 쇼핑몰들도 많잖아요. 네, 맞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걸 우리는 오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판매자나 구매자나 동시에 들어와서 좀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데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쇼핑에서 사기를 당하면 네이버도 여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플랫폼 사업자면 우리는 중개 거래자다 이래서 좀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뭐 어느 순간 뭐 오픈마켓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에 대한 어떤 입점 업체에만 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자체에 잘못을 물어서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장치를 좀 잘 마련해라 이런 의미로 네. 보이네요. 돈만 받고 배송을 잘 안 하는 이런 사기들도 덜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구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럴 때는 소비자가 뭐 입점 업체나 또 플랫폼 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꼭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직구의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요. 또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는 것에 대비해서 광고인지 또 검색인지를 잘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날 시진핑 주석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의학보건계와 교육계 위원들을 만나 격려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힘들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인민들을 이끌고 단결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의 배후로 러시아 매체들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해외 여론공작 대응부서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는 러시아 정보기관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매체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러시아 매체로 뉴스프런트와 오리엔탈 리뷰 등을 꼽았는데요. 이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직접 연계해서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 정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프런트는 지난 1월 기사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얼굴 근육이 마비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날부터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글로벌 일정으로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새로 개장한 백화점 더 현대서울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서울과 근교의 쇼핑몰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명품 매장의 대기줄은 수백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 3차 대유행이 번졌던 지난 연말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주말이었습니다. 국민이 동참해 만든 K-방역의 성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켜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오히려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용두 3위가 아닌 유종 지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고비를 조여매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